인간에 대하여 언제나 공포에 떨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언동에 티끌만 한 자신감도 갖지 못한 채 나 혼자만의 고뇌는 가슴속 작은 상자에 비장하고 그 우울함과 신경과민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오로지 천진난만한 낙천성을 가장해 나는 익살맞은 괴짜로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그저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소위의 생활 밖에 있어도 그리 개의치 않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들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하늘이다 라는 생각만이 북받쳐 올라 나는 익살을 통해 가족을 웃기고 또 가족보다 더 불가해하고 무서운 머슴과 식모들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익살의 서비스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름에 유카타 아래에 빨간 털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걸어다녀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던 큰형도 그것을 보고는 뿜어버리며 그건 말이야, 요짱, 안 어울려 라며 귀여워 죽겠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라고 해서 한여름에 털 스웨터를 입고 다닐 만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덥고 추운 것도 모르는 괴짜는 아닙니다. 누나의 갑반, 레깅스를 양팔에 끼워 유카타 소매 끝으로 내보여 마치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도쿄에 용무가 많은 분이었기에 우에노 사쿠라기초에 별장을 두고 한 달의 태반을 도쿄 별장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까지 실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사오시는 것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상경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아이들을 객실에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는 어떤 선물이 좋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물으시고는 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무엇이 갖고 싶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 순간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것 따위는 없다는 생각이 얼핏 스칩니다. 동시에 남이 주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머뭇머뭇 훔치듯 지극히 쓰라리게 맛보며 그러고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에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에게는 양자택일의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훗날에 이르러 나의 이른바 부끄럼 많은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성벽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조금 불쾌한 표정이 되어 역시 책이냐? 아사쿠사 나카미세의 정월 사자춤 사자 머리인데 아이들이 쓰고 놀기에 딱 좋은 크기를 팔고 있던데 갖고 싶지 않느냐, 갖고 싶지 않으냐는 말을 들으면 이미 끝장입니다. 익살맞은 대답도 무엇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익살꾼으로서는 완전히 낙제였습니다. 책이 좋겠지요. 큰형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아버지는 흥이 깨진 얼굴로 수첩에 적지도 않고 탁하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 나는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분명 무시무시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되돌릴 수 없을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생각하다가 몰래 일어나 객실로 가 아버지가 아까 수첩을 넣어두었을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팔랑팔랑 넘겨 선물 주문을 적은 곳을 찾아 수첩 연필을 침으로 적셔 사자춤이라고 적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자춤 사자 머리를 조금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 사자 머리를 나에게 사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의도에 영합하여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은 일념에 한밤중 객실에 잠입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비상수단은 과연 생각대로 대성공이라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도쿄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아이들 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나카미세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열어봤더니 여기 보라고 여기에 사자춤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어라, 하고 고개를 갸웃하다가 생각이 났지. 이건 요조의 장난이야. 그놈이 내가 물었을 때는 싱글벙글하며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아무래도 사자 머리가 갖고 싶어 못 견디게 된 게지. 아무튼 참 별난 녀석이라니까. 모르는 척하면서도 딱 적어놓았단 말이지.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좋았을 것을. 나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웃어버렸네. 요조를 빨리 이리로 부르게.
또 한편으로 나는 머슴과 식모들을 양실에 모아놓고 머슴 중 한 명에게 엉망진창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게 한 뒤, 시골이었지만 그 집에는 웬만한 것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엉터리 곡에 맞춰 인디언 춤을 추어 보여 모두를 크게 웃겼습니다. 둘째 형은 플래시를 터뜨려 나의 인디언 춤을 촬영했는데 그 사진이 인화된 것을 보니 내 허리띠, 그것은 사라사 무늬의 보자기였습니다. 사이로 작은 고추가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또 집안의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또한 뜻밖의 성공이라 할 만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달 신간 소년 잡지를 10권 이상 구독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책을 도쿄에서 주문에 몰래 읽고 있었기에 메차라 쿠차라 박사니, 난자몬자 박사니 하는 캐릭터들과는 아주 친숙했습니다. 또한 괴담, 강담, 라쿠고, 에도 시대의 짧은 익살극 같은 유해도 꽤 정통해 있었기에 익살스러운 말을 진지한 얼굴로 내뱉어 집안 사람들을 웃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그곳에서 나는 존경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관념 또한 나를 몹시 겁먹게 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람을 속이다가 어떤 한 명의 전지전능한 자에게 들통나 산산조각이 나고 죽는 것 이상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 상태에 대한 나의 정의였습니다. 인간을 속여서 존경받아도 누군가 한 명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인간들도 이윽고 그 한 명에게 배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인간들의 분노와 복수는 도대체 어떠할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통속적으로 말하는 공부자라는 덕분에 학교 전체의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자주 한두 달 또는 한 학년 가까이 누워 지내며 학교를 쉰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병이 낫자마자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학기말 시험을 치러보면 반의 누구보다도 이른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조차 나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도 수업 시간에 만화 등을 그렸으며 쉬는 시간에는 그것을 반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들려주며 웃겨주었습니다. 또한 작문 시간에도 익살스러운 이야기만 썼는데 선생님께 주의를 받아도 나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실은 남몰래 나의 그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얘의 그 이야기, 어머니를 따라 도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소변을 객실 통로에 있는 가래통에 봐버린 실수담. 하지만 그때 나는 가래통인 줄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함을 가장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을 특히 서글픈 필치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웃으리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교무실로 물러가는 선생님의 뒤를 몰래 밟았더니 선생님은 교실을 나오자마자 나의 그 작문을 다른 아이들의 작문 중에서 곤란해 복도를 걸으며 읽기 시작하다가 킥킥 웃으시더니 이윽고 교무실에 들어가 다 읽으셨는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선생님께 즉시 그것을 읽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매우 만족했습니다.